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전 사실상 전쟁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본토에 벙커버스터를 투하한 지 이틀 만, 그리고 이란이 카타르 미 공군 기지에 보복 공습을 가한 지 5시간 만입니다. 휴전은 이미 시작이 됐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1시경 공식화될 예정인데요. 미국의 힘에 이란이 항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은 완전한 휴전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자, 지금부터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 최주연 워싱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이란이 미국에 보복하겠다며 카타르 미 공군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한 지 정확히 5시간 만이자 미국이 포르도 등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한 지 이틀 만입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며 모든 이들에게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부터 이란이 12시간 동안 공격을 멈추고 이어 이스라엘도 그 후 12시간 동안 공격을 중단하는 단계적 휴전 방식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내일 오후 1시가 되면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SNS를 통해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방식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란의 핵물질 처리와 핵시설 해제 조건 등 근본적 합의 없이는 반쪽짜리 휴전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JD 벤스 부통령은 이란은 미국의 공습으로 핵 불능 상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Obliterated the Iranian nuclear program. Now, Iran is incapable of building a nuclear weapon with the equipment they have. 휴전 발표 후 유가는 떨어지고 주가가 오르는 등 경제 지표에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란은 미군 공습으로 체면을 세웠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약화된 군사력을 달성했으며 미국은 이 중재 성과를 확보한 만큼 당분간은 휴전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휴전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곧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재개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이 깨질까 이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자신의 중재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하게 됐다고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방송 인터뷰에서 휴전이 얼마나 지속될지를 묻는 질문에 무기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완전히 종식됐다며 두 나라가 서로를 향해 총을 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SNS에도 재차 글을 올려 휴전 협정이 현재 발효 중이라며 협정을 절대 위반하지 말라고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을 압박했습니다. 같은 날 JD 벤스 미국 부통령도 이제 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And I think that's what the president is really trying to figure out here, is to build a long-term settlement here to where we can have peace in the region.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트럼프의 휴전 선언 약 6시간 뒤 휴전안에 동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란의 핵 탄도미사일 제거 목표를 달성했다며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하고 이란의 핵 위협 제거에 참여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총리실은 휴전 위반 발생 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이란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자, 본토를 공습당한 이란도 미군 기지에 보복 공격을 감행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공격 계획을 미리 알리고 텅 빈 미군 기지를 폭격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고 공습은 했지만 사실상 이란의 항복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카타르 밤하늘에 연이어 폭발이 일어납니다. 미사일 공습에 놀란 시민들은 혼비백산의 건물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란이 카타르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틀 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기습 공격에 대한 보복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발사한 14발의 미사일 중 13발은 공중에서 요격됐고 사상자도 나오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피해가 적었던 이유는 이란이 미국 측의 공격 계획을 미리 알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격받은 미군 기지의 위성 사진을 살펴보니 공습 나흘 전
이미 기지에서 항공기를 모두 철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국과 정면 충돌은 피하고 싶었던 이란이 보복 공격을 실행했다는 체면 치레는 하기 위해 이른바 약속 대련을 펼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보복 공습 후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려준 이란에게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란의 군사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고 트럼프가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체제 보장을 위해서라도 이란이 사실상 미국에 항복을 선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트럼프의 휴전 발표 약 5시간 뒤에 휴전이 시작됐다고 알렸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통상 휴전은 양국이 동시에 공격을 멈추면서 이르게 되는데요.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각각 12시간씩 공격을 멈추는 단계식 휴전이었습니다. 그 협상 과정에 카타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데요. 휴전의 막전 막후를 장하얀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이란이 카타르 내 미군 기지 공격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카타르 내 서열 1위 셰이크 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 왕에게 전화를 걸어 이스라엘이 휴전에 동의했으니 이란도 휴전에 동의하게 설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서열 2위인 카타르 총리실이 나서 휴전 관련 세부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카타르 내에는 미 공군 기지 알우데이드가 있고 이란과는 걸프만 해상 천연가스전을 공유하다 보니 양측의 중재국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각 12시간씩 휴전, 24시간 후 종전 마침표가 제대로 찍히는지 여부입니다. 통상 동시에 공격을 멈춰 휴전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제시한 12시간씩의 단계적 휴전 방식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물밑에서 휴전 의사를 피력해온 이란과 달리 이스라엘은 끝까지 공격 의사를 밝힌 만큼 전문가들은 우선 이란부터 휴전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시설까지 부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휴전에 임하는 이란부터 멈추면 12시간 후에는 이스라엘도 다른 명분 없이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갖다가 주지시켜 준 것이죠. 로이터 등 외신들도 단계적 휴전에 대해 순차적으로 긴장을 낮추는 안전장치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심쩍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휴전이 됐다고 밝혔지만 이 전해오는 소식들을 보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여전히 으르렁거리고 있거든요. 이 진짜 휴전된 상황이 맞는 걸까요? 이어서 김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깜짝 휴전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충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의 휴전 선언에 따라 우리 시각으로 오후 1시경 이란 측의 휴전이 먼저 발효됐지만 발효 15분 만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후에도 이란이 이스라엘 남부 텔아비브와 베에르셰바 등을 향해 6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휴전 발효 2시간이 넘어서까지 공습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최소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습니다. It's very hard to trust them now. I want peace. I want quiet. I feel very sensitive, very in a big stress still since what happened.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휴전 약 3시간 뒤 국방장관 명의로 이란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이란을 상대로 고강도 작전을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명이 나온 직후 이란은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즉각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휴전을 위반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AP통신은 트럼프의 휴전 협정이 발효 3시간도 안 돼 난관에 봉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민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좀 혼란스러운데요. 지금 좀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미국, 이스라엘, 이란 이 세 나라 중 미국을 제외한 두 나라 사이엔 아직 앙금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분위기를 띄우는 와중에도
이란과 이스라엘은 미사일 공방을 이어왔고 사망자까지 새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 전 이스라엘이 먼저 나서서 이란 정권이 휴전을 심각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강력한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란 국영 언론은 휴전 발효 전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취지로 보도하면서 트럼프의 심기를 거스르진 않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완벽하게 정리가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란으로서는 일단 이스라엘이 아닌 미국에는 좀 항복한 걸로 보여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이 가진 강력한 힘을 무시할 수는 없던 겁니다. 당장 이틀 전에 미국으로부터 당했던 공습이 치명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란 현지 시각 기준으로 22일 새벽이었죠. 이 B-2 전략 폭격기가 은밀히 침투해서 벙커버스터 14발을 투하하고 미군 잠수함들도 수십 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만약 이란이 추가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미군 기지를 실제로 기습했다고 가정하면요. 바로 옆 바레인을 주둔지로 하는 미 5함대나 인근 해역에 배치된 항공모함 2척 등의 해군 전력들이 추가로 투입될 위험까지 마주쳐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뭐 보복 공습을 미군 기지 하긴 했는데 그게 조금 이상하다, 좀 뜻밖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한 이후의 움직임을 한번 시간 순대로 하나씩 살펴보면 이 두 나라의 공방이 약속 대련이었다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 워싱턴을 기준으로 현지 시각 어제 오후 1시에 이란이 카타르에 있는 미 공군 기지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CNN이나 NBC 등 미국 외신에 따르면요. 그 당시엔 이미 트럼프를 포함한 군 수뇌부가 백악관 상황실에 함께 모여서 관련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공격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결국 트럼프도 3시간 뒤에 이란이 공격 계획을 사전 통보했다는 사실을 SNS를 통해 밝혔고 곧이어 평화의 시간이 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변수가 될 만한 게 이스라엘 태도 같은데 가끔은 이스라엘이 미국 말도 안 듣고 이란하고 싸우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근데 우선 이 순간에는 이스라엘도 트럼프에 대외적으로는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이란은 완전한 휴전을 12시간 동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먼저 선언하니까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침략을 중단하면 우리는 대응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총리실이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양자 휴전 제안에 동의했다며 트럼프에 감사를 표한다는 입장까지 함께 내놨습니다. 이란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시 미국에 성의를 표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말대로라면 이란이 핵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이제 핵시설 타격해서 핵 개발 의지를 완전히 없앴다 이건 해석인데 그렇다면 북한은 다음 차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뭐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궁금증도 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란과 북한 모두 핵 개발이라는 공통 분모로 엮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 중이었고 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 겁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북한에는 오히려 대화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조셉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오늘 오전 한 세미나에서 트럼프는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길 원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 백악관도 최근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당장 북한에선 트럼프의 대화 시도에 응답하진 않는 모습이지만 이재명 정부 역시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입장이어서 향후 북미 혹은 남북미 대화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분석이 함께 나옵니다. 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군요. 아는 기자 김민곤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가 유력한 만큼 제대로 검증을 해봐야겠죠. 경제, 외교, 자질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25년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 예산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뭐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됩니까? 야당 의원이 정부 예산안 규모를 묻자 김민석 후보자가 답을 하지 못합니다. 국가 경제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국가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48.4%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을 편성을 하면 이거를 넘어설 위험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말한 국가 채무 비율은 2004년부터 2012년 사이 비율이라며 20년 전 세상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정치 스펙용 총리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총리 생활 1년 정도 하고 다음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님께도 이 측이 제 정치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전력 투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미 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반미 전력을 지적받자 오히려 한미 동맹에 기여했다고 답했습니다. 바람직한 한미 동맹을 만드는데 역사적으로도 서울 미문화원 학생들의 시위가 일정하게는 기여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가능성을 경고를 하고 사후적으로 미래에서 온 정치인이라는 그런 호평까지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의혹 중 가장 관심은 바로 재산 형성 과정이었죠. 최근 5년간 국회의원 세비 수익은 5억 원 정도인데 13억 원가량의 지출 어떻게 가능했냐가 핵심입니다. 김 후보자가 처음으로 장모에게서 2억 원 생활비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최근 5년간 5억을 벌었는데 지출이 13억 정도 되다 보니까 제가 사실 그 갭이 국민의힘은 최소 6억 원의 지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압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경조사비와 출판 기념회 수익의 구체적인 액수를 밝혔습니다. 조의금은 1억 6천이었고 출판 기념회 첫 번째가 한 1억하고 그다음에 1억 5천 정도 맞습니까?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하여간 그 둘 중에 한 번이 한 번이 1억 5천 정도 되고 그다음에 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출처가 불분명했던 6억 원 가운데 약 4억 원은 빙부상 부의금과 두 번의 출판 기념회 수익이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2억 원가량은 처갓집에 지원을 받았다고 새롭게 밝혔습니다. 생활비로 한 혹은 200, 3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은 것이 제법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받은 게 2억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재산 관련 문제가 다 증명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별도의 증빙 자료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총리 말하시는 거 믿지만 증명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신 분들이 책값보다 과다한 후원성 그런 돈을 주신 거죠. 국민의힘은 장모를 통한 2억 원 지원과 관련해 증여세 탈루 문제가 없는지 추가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오늘 쟁점 중 하나는 김민석 후보자 아들의 미국 유학비를 누가 냈느냐였습니다. 본인 미국 유학 당시에도 유학비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두고도 공방이 붙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미국 유학 시절 강모 씨로부터 받은 돈을 문제 삼았습니다. 매달 450만 원 생활비를 받았다는 겁니다. 강 씨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450만 원 생활비 및 유학 비용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강 씨는 김 후보자의 후원 회장을 맡았던 인물로 불법 정치자금도 제공해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 돈은 무상 지원이 아닌 투자금 반환 성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추 관련한 무슨 농사 하는 부분에 투자하면은 거기서 수익이 생겨서 미국에서의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구체적 증빙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반환받을 돈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은 아마 오후에도 제출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남 미국 유학비를 전처가 전담했다는 김 후보자 주장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유학 간 자녀에게 송금된 외환 내역이 없다는 자료를 공개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자금원은 실제 전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3자가 어떤 유학 자금이 된 것이 아닌지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인권 침해라며 항의했습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인권 침해입니까? 국민의힘은 구체적 송금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 첫 개각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반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신을 뒤집고 장관직을 이어가는 건 비겁하다, 기회주의라며 성토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유임을 받아들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비겁하다는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어제 송 장관은 국회에서 양곡법에 대해 새 정부의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들 시각에서는 매우 비겁한 태도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으로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장본인인데 소신이 무엇인지 정확히 국민들에게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장관 오래 하려면 송미령같이라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느냐며 대통령 인선은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라고 꼬집었습니다. 강명구 의원도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을 입증하고 싶어하는 처신이라고 송 장관을 저격했습니다. 제2의 홍남기라는 우려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문재인 정부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된 뒤 전임 정부 캐비닛 문건 작성을 시인한 사례를 소환한 겁니다. 당 관계자는 계엄 때 국무회의 참석자인데 전 정부를 공격하는 사냥개로 이용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여권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성토가 나오자 대통령실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의원들을 설득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송 장관에게 정치권의 반대를 직접 조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회관 회의실에 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속속 들어옵니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도 급히 국회를 찾았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으로 여권에서도 반발이 일자 우수석이 설득에 나선 겁니다. 비록 전 정권 하에서 있었던 장관이라도 발탁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또 이번에 능력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시는 것이죠. 통합적 인사를 가기로 했다는 점을 좀 이해를 구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양곡관리법 등 거부권 건의와 계엄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송 장관 유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 장관에게 유임 반대 의견을 직접 조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거지만 그 이후엔 또 그 갈등 조정의 기능과 역할 또한 또 내각에 임명된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유임 배경에 대해서는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 질문에 답을 한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합 탕평 인사이기 때문에 일부 반발이 있어도 그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이번 개각에서 또 하나의 파격은 민노총 출신 첫 노동부 장관 후보자죠. 어제까지 기관사로 근무한 김영훈 후보자, 오늘은 장관 후보자로 첫 출근길에 올랐는데요.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백팩을 메고 첫 출근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프리랜서 등 비임금 근로자 보호를 들었습니다. 광범위하게 법의 보호밖에 내몰려 있는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정년 연장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강한 의지도 보였습니다. 정년 연장이나 주 4.5일제와 같은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앞에 닥친 대전환의 위기를 돌파해야 할 유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자신을 꿈꾸는 기관사로 소개한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 출생으로 어제까지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로 근무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년간은 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첫 노조위원장 출신 장관 후보자란 점을 의식해 통합행정을 펼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모든 일하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노동행정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응답이 끝난 뒤엔 곧바로 사무실 앞에서 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 요청 사항을 들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훔치려던 20대 남성을 주인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 제압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이었는데 범행 전날 미리 가게를 찾아 사전 답사도 했습니다. 송채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쓴 건장한 남성이 장갑을 낀 채 금은방에 들어옵니다. 진열장 안쪽으로 이동하더니 서랍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붙잡자 도망치려는 남성. 격렬히 저항하며 손길을 뿌리치려 하지만 주인은 끝까지 놔주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본 행인들도 금은방으로 들어와 남성의 다른 쪽 팔을 붙잡습니다. 잠시 뒤 경찰이 출동해 남성을 체포해 갑니다. 남성이 훔치려 한 건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였습니다. 여기 오더니 탁 여기 앉더라고. 앉으면서 이 문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열어갖고 물건을 꺼내는 거예요, 그냥. 확인 결과 20대 남성은 중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남성은 범행 전날 저녁에도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을 찾아왔습니다. 전날에는 목걸이를 사려는 손님 행세를 하며 휴대전화 번역 기능을 이용해 가격을 묻기도 했습니다. 주인이 진열장에서 귀금속을 꺼내는 방법도 눈여겨봐뒀다가 다음 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 목걸이를 훔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채은입니다.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성인 게임장에서 모니터를 부수고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점수가 잘 안 나온다며 화풀이를 한 건데요. 최다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산을 들고 가게로 들어서는 남성. 잠시 뒤 가게에서 산 흉기를 들고 나옵니다. 10분 뒤 가게 근처 거리에서 우산을 쓴 남성이 뒤를 돌아보며 달아납니다. 뒤에는 우산 속에 흉기를 숨긴 남성이 쫓고 있습니다. 쫓기는 사람은 성인 게임장 직원. 게임장을 나온 남성이 흉기를 구입해 직원을 위협하러 온 겁니다. 남성은 게임장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온다며 모니터를 부수고 나온 뒤 흉기를 챙겨 이곳 게임장 앞에서 직원을 위협했습니다. 모니터 왜 부셨냐니까 너무 안 나온 거 아니냐. 나고 다 나오는데 당신 밀지 않았냐. 말싸움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근처를 수색해 30분 만에 길거리에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40대 중국인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남성은 과일을 깎으려고 흉기를 샀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중국인 남성을 출입국 관리소로 인계하고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입니다. 4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찰서로 돌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과속 단속에 연거푸 적발돼 화가 났다는 이유였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경찰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잠시 후진을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경찰서 1층으로 돌진합니다. 출입문은 산산조각이 났고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40대 남성이 몰던 SUV가 경찰서로 돌진한 건 어젯밤 8시 23분쯤. 무슨 소리 났어요? 철근 무너지는 소리. 철근이 무너지는 소리 있잖아요. 돌진한 차량은 경찰서 1층 내부 벽면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당시 1층 안내데스크 직원 등은 퇴근한 뒤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차량 운전자 40대 남성은 굉음을 듣고 뛰쳐나온 형사들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과속 단속 카메라에 수십 차례 단속돼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6건의
속도 위반을 했으며 납부한 과태료도 최소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일하고 집에 가니까 6월 11일자 또 속도 위반 지금 용지가 또 집에 우편물로 와 있는 거예요. 화가 확 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경찰서로. 경찰은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그런가 하면 60대 남성이 헤어진 연인의 가게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 남성 뒤쫓는 경찰과 대치 끝에 결국 투신해 숨졌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한적한 주택가. 승용차 한 대가 건물을 향해 그대로 돌진합니다. 충돌한 승용차에서 남성 운전자가 비틀거리며 내립니다. 운전자는 불에 옷이 타버린 듯 등이 훤히 드러나 보입니다. 잠시 뒤 승용차 전체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입니다. 유리창이 막 쾅쾅 깨지는 소리가 2번이 들렸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불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어제 오전 9시 20분쯤 충남 당진에서 60대 남성이 차량을 몰고 미용실로 돌진한 뒤 달아났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에선 불이 났고 건물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돌진한 차량은 불에 타 새까맣게 그을렸고 바닥에는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운전자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수색 끝에 인근 건물 4층에서 숨어있던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은 물건을 던지며 경찰과 대치하다 건물 창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좀 만나는 사이였다가 집착이 좀 심해가지고 한 달 정도 자기가 피했는데 좀 이런 일을 지금 벌였다. 그런 진술이 일단 확인이 돼서. 경찰은 차량 정밀 감식과 피해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알몸으로 외출하려는 70대 남편을 말리려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남편은 전날에도 알몸으로 동네를 돌아다녔다는 게 이웃들 증언인데요. 경찰은 치매로 인한 갈등이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김동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골목길로 진입합니다. 70대 남성이 집에 쓰러져 있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신고 장소에 진입했을 때 남성은 머리 등이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아내를 체포했습니다. 70대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 알몸으로 집 밖에 나가려 해 말리다가 싸움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성은 집에서 나와 딸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밤 11시 30분쯤 상해치사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최근까지도 치매 증세가 의심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사망 전날에도 알몸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는 걸 봤다는 게 이웃들 얘기입니다. 계속 평소에 수술을 하시는데 나는 아무 잘못 없다를 10번은 들은 거. 경찰은 평소에도 남편 행동으로 갈등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한편 아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서울 성수동과 잠수교 인근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합니다. 밤마다 울려대는 오토바이 굉음 때문이라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실태를 광민경 기자가 현장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카페와 음식점이 밀집한 서울 성수동 일대입니다. 주말 오후가 되자 오토바이가 하나둘 모여들어 6차선 도로를 질주합니다. 카페 거리 안쪽에도 오토바이 수십 대가 늘어섰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장비용품 가게가 들어서고 즐길 거리가 늘면서 새로운 바이크 성지가 된 겁니다. 친구들 만나고 얘기하면 서울에 이 정도 크기 카페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 상대방 바이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거 뭐 어때요? 저건 어때요? 물어보거나. 문제는 소음입니다. 일부 오토바이는 소음 방지 장치를 불법 개조해 주민 불편이 더 큽니다. 지금 새벽 2시가 넘었는데요. 새벽인데도 여전히 오토바이들이 큰 소리를 내며 달리고 있습니다.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서 깨는 정도? 환기시키면서 살고 싶은데 소음 때문에 환기를 못하고 살고 있죠.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아주 기절할 것 같아. 너무너무 지겨워갖고 전쟁이 일어난 것보다는 더 그렇고. 또 다른 바이크 성지 잠수교 일대입니다. 자정이 되자 앞바퀴를 들어올려 뒷바퀴로만 달리는 고개 운전이 시작됩니다. 소음 측정기로 측정해보니 최고 104dB까지 오르는데 열차 소음보다 큰 수준입니다. 대부분 늦은 시간에 호수를 뛴다고 해야 되나요? 소리가 진짜 너무 크게 들려서 자다가 깬 적도 여러 번 있고요.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은 105dB. 하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체감 소음과 달리 측정해보면 기준보다 낮은 경우가 많은 겁니다. 기준치 그 적용하면은 단속 대상이 아니더라고. 주택가에서 울림 현상이 커지는 경향이 있고 막 그래서 크게 들리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소음 허용 기준을 낮춰 단속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장 카메라 강민경입니다. 중국 베이징은 기온이 40도까지 치솟는 불가마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남부는 폭우로 물난리가 났는데요. 날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 소식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양산을 펴고 햇볕을 가립니다. 공원엔 배를 드러내는 베이징 비키니 차림을 하거나 아예 상의를 벗고 다니는 사람도 보입니다. 무더위를 견디지 못한 배달기사는 이를 미룬 채 벤치 위에 들어 누웠습니다. 연신 부채질도 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马上就要昏厥了，感觉，就是不能再多走几步了。500米已经是极限。 오늘 베이징의 낮 기온이 올 들어 최고인 4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공유 자전거는 하루 종일 햇볕에 노출돼 뜨거워진 상태입니다. 직접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77도, 사람이 앉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베이징 등 북부에선 최근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이달에만 열사병 환자가 50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반면 남부는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어난 물에 도로와 상점 곳곳이 침수됐고 약해진 집안의 교각이 무너지면서 추락 직전에 멈춘 트럭도 있습니다. 남부 구이저우성 등에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른 겁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북부 무더위는 내일까지, 남부 폭우는 2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호수에서 악천후로 보트가 뒤집혀 6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의 한 호숫가 레스토랑에서 평화롭게 식사하던 시민들은 이 난데없는 헬리콥터 불시착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유근영 기자입니다. 비행을 마친 빨간 헬리콥터가 착륙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헬기가 지면에 가까워지는 순간 꼬리 부분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갑자기 헬기가 옆으로 넘어지며 불시착합니다. 프로펠러가 땅에 닿으며 생긴 먼지바람이 사고 현장 옆 레스토랑을 덮치고 식사를 하던 사람들은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던 한 여성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일부는 구조를 위해 헬기 쪽으로 뛰어갑니다. 현지 시각 그제 미국 미시간주의 한 호숫가에서 헬리콥터 불시착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지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호수인지 바다인지 분간이 어려울 만큼 거센 바람이 불고 물살이 사납게 일렁입니다. 정박해 있던 보트도 나뒹굽니다. 현지 시각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타호 호수에서 강풍이 불어 8m 길이의 보트 한 척이 전복돼 6명이 죽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There was a big pileup right at the head of the dock, and we just started plunking them one at a time. Started with a fishing boat, worked our way in. It was a jumbled mess. 미국 해안경비대는 수색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근영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무인 로봇 택시가 실제 도로에 등장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10년간 준비한 야심작인데요. 하지만 과속에 차선 위반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오연기 기자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무인 로봇 택시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교차로에 진입합니다.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시도하려는데
운전대가 좌우로 흔들리며 갈팡질팡하더니 결국 좌회전을 못하고 교차로를 그대로 직진합니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을 잠시 역주행하기도 했는데 주변 차량의 경적도 울립니다. 또 다른 로보택시 영상엔 과속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시속 30마일, 약 48km 이하로 속도를 낮추라는 표지판을 지나칠 때 로보택시의 속도는 시속 32마일, 약 51km입니다. 잠시 뒤엔 시속 37마일, 약 59km까지 속도를 더 높입니다. 테슬라는 현지 시각 22일, 10대에서 20대의 차량을 투입해 직원과 초대받은 일부 승객을 대상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오스틴 내 일부 지역으로 운행을 제한했습니다. 로보택시는 머스크 테슬라 CEO가 10년을 준비해 야심차게 내놓은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잇따른 오류가 발생하자 일부 외국 매체에선 테슬라 로보택시가 경쟁사인 웨이모의 무인 택시에 비해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형기입니다. 네, 평행선을 달리던 의정 갈등이 1년 4개월 만에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빅3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며 정부에 손을 내민 건데요. 강경투쟁을 이끌어왔던 박단 전공의 대표도 오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대와 서울아산, 세브란스 등 이른바 빅3 병원 전공의 비대위가 복귀 의사를 내비치며 정부에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함께 해답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가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필수 의료 패키지 재검토 등 3가지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오늘 성명에는 빅3뿐만 아니라 고려대 의료원 전공의들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의정 갈등 해결에 진척이 없자 강경투쟁보다는 대화 협상론이 힘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채널A에 전공의 다수가 오는 9월 모집 때 병원으로 돌아가겠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대 교수단체도 이러한 분위기 변화에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바뀐 상황에서는 이쪽도 좀 조직을 정비해서 대화를 그래도 시도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도 좀 다른 좀 전향적인 자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강경투쟁을 이끌어온 박단 전공의 대표는 오늘 전공의 대표 등 모든 자리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은 뭐가 되냐. 정부의 빚탕감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이라면 여러 개여도 또 사행성 사업으로 생긴 빚도 조건만 맞으면 탕감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권. 이재명 정부가 썩은 부채라며 탕감을 약속한 개인 채무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5천만 원 이하의 채권을 여러 개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빚이 7년 이상 연체됐다면 탕감이 가능합니다.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신용대출 건수에 상관없이 모두 탕감 대상이 돼 빚탕감 총액이 1인당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업종 제한이 없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신용대출 빚으로 사행성 사업을 했다고 해도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은 역차별이라고 반발합니다. 책임 없이 그렇게 그냥 다 변제를 해준다? 이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게 하는 정책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열심히 갚았는데 먹지도 못하고 열심히 신용을 위해서 갚았는데 좀 억울한 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일부러 연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 부채를 최대한 받아 장기 연체해야겠다는 등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을 소액으로 쪼개서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도덕적 해이가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미 어려운 상황에서 부채를 갚은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그런 또 문제가 있죠.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개인 간 형평성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올 3분기 내에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자녀 출생 신고를 할 때 성을 제외한 이름이 5글자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제 결혼을 한 부부의 자녀는 이런 제한이 없어집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인과 국제 결혼을 한 필리핀 출신 이주 여성 안채영 씨. 자녀 이름을 여느 한국인처럼 2글자로 지었습니다. 큰애는 안세은이라고 해요. 둘째는 안혁수. 그다음에 셋째는 안범수예요. 필리핀처럼 천주교 세례명으로 길게 지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길게 지어도 상관이 없으면 세례명도 쓸 수 있고 필리핀 가족들이 편하고 쉽게 부를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국제 결혼으로 태어난 자녀 이름을 길게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엔 성을 제외한 자녀 이름을 5글자를 넘겨 출생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공문서나 신분증 발급 등 행정 효율을 높인다며 1993년부터 유지해온 이름 글자 수 제한을 없애는 겁니다. 국제 결혼은 2020년 1만 5천여 건에서 지난해 2만여 건으로 급증했는데 외국식 자녀 이름을 5글자 안에 담기 어렵다는 불편을 반영한 겁니다. 앞으로는 한국인 아빠의 성에 5글자 넘는 외국 이름을 합쳐 김 알렉산드리나 같은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부모 성에 우리말 이름을 붙여 알버트 아름다운 지수 같은 이름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국인 부부 자녀 이름에는 글자 수 제한이 유지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죠. 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올해 안 이전을 사실상 지시했습니다. 홍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사실상 데드라인을 지정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12월 안에 부산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임대 형태로라도 사무실을 마련해서 올해 안에 가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마침 오늘 해수부 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회도 빠른 이전을 당부했습니다. 임대를 통한 이전을 하게 되면 신속 이전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신속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더 구체적인 보고를 해달라. 부산이 지역구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이전의 속도를 내기 위한 거란 분석입니다. 대선 공약인 해수부 이전을 내년 지방선거 전 완료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 고전 서유기에 등장하는 부채 파초선 얘기를 소개하며 공직자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부채를 한 번 붙이면 천둥번개치고 2번 붙이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엄청난 비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지죠.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공직자 마음가짐을 강조한 건 정권 초반 국정 동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소환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거라면서요. 자, 특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 이 특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윤 전 대통령부터 체포에 나섰어요. 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조금 전인 오후 5시 5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수사 대상에 대해서 체포에 나선 건 윤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전인 올해 초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통해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3차례 소환조사 요구에 모두 불응했습니다. 특검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자, 윤 전 대통령 측 반응도 나왔습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현재 서울 서초구 자택에 머무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내란죄 재판에서도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특검의 강제 구인 시도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걸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처 경호를 받고 있어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면 앞서 관저에서처럼 물리적 대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민대는 곧바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무효 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절 조사가 시작된 지 3년 만에 최종 결론입니다. 지난주 연구진실성윤리위원회가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 요청을 하고 어제 교육대학원위원회가 최종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숙명여대는 석사학위를 취소하면서 김 여사에게 발급한 교원 자격증도 박탈을 검토 중입니다. 석사학위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대도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무효 처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이 상실된다는 게 근거입니다. 국민대는 김 여사 동의를 받아 숙명여대 측에 석사학위 취소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또 숙명여대의 공문을 확인한 시점에서 한 달 안에 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꾸려 박사과정 입학 무효 여부 안건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에서 뭔가 부메랑으로 날아왔다고요? 네, 바로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오늘 답변자 위치에선 김 후보자 자료 왜 안 내냐는 야당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그런데 질의자였던 3년 전과는 태도가 다르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의 전례와 규정에 따라서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타인 자료 동의하지 않았던 것과 완전하게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성인이 된 아이들의 또 사생활 문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자료 제출과 답변에 있어서의 불만족이 지금 상당히 작용. 기억납니다. 3년 전 당시 아빠 찬스가 청문회 쟁점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 당시 정호영 후보자 자녀의 이 대입과 또 병역 문제에 대해서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했고요. 이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면서 집단 퇴장까지 했었습니다. 오늘은 자녀 관련 자료 요구에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김민석 후보자의 자녀의 성적표, 학생 기록부,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외국환 신고 필증. 왜 이런 게 필요합니까?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신공대 잡기술 누구 얘기일까요? 네, 인사청문회 대상인 김민석 후보자만큼이나 유명해진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이 요즘 김 후보자 저격수인 주 의원만 때리는 전략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메신저 공격은 조금 이제 이번에 새로 보이는 신공이죠. 국민의힘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도드라졌나요? 주진우 의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딱 이제 싱글아웃 되는 거 아니에요. 주진우를 공격해서 그 뭐 어린 20대 아들이 뭐 7억 예금 있다는 걸 공격하는 건 정말 너무 유치한 그 잡기술이지 잡기술. 신공이 아니고. 네. 자, 그러고 보면 자료 안 내고 버티기, 뭐 모른다고 잡아뛰기 이런 거는 원래 있었는데 검증하는 의원을 공격하는 건 사실 새로운 전략이에요. 네, 민주당 오늘 청문회에서도요. 이 은근슬쩍 주진우 의원을 겨냥하면서 날카로운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있는. 제 얘기를 언급하신 거죠? 아닙니까? 말할 수 없어요. 남이 치료받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과하십시오.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급성 감염은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사실 청문회는 고위공직자 검증하는 자리지 질문하는 청문위원을 검증하는 자리는 아니죠. 네, 국민의힘에선 이 주 의원만 집중 타깃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 당이 요즘 뭐 그런 거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만 이게 돋보이는 거죠.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왜 뜨끔합니까? 네, 미국이 공격한 건 이란이지만 이 북한이 이 장면을 보고 뜨끔했을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미국 규탄하는 성명까지 냈죠.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국제법 규범들을 엄중히 위반하고 주권국가의 이익을 난폭하게 유린한 미국의 대이란 공격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에 이제 그 벙커버스터 그 위력을 보면서 아마 이제 그 북한으로서도 조금 뜨끔했겠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의 어떤 지도부를 타격하는 반격을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 자, 뭐 벙커버스터 달린 이 B2 전략 폭격기 뜨면 김정은 위원장이 긴장한다 이런 이야기는 늘 있어 왔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확한 좌표를 찍어서 폭격이 가능한 이 벙커버스터로 핵시설을 직접 타격했죠.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면서 정권 교체를 시사하기도 했고요. 엿새 전에도 이 최고 지도자라 불리는 자가 어디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죽이진 않겠다면서도 무조건 항복하라고 압박했는데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김정은 위원장도 아찔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미국이 쏘아올린 공, 동북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한데요. 취임 직후 맞닥뜨린 국제 안보 위기, 이재명 정부에겐 첫 외교 시험 무대가 될 것 같죠.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밤부터 중부지방도 비가 시작되는데요.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일 밤까지 전국에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영서, 경남에 최대 60mm고요. 수도권과 영남은 시간당 10에서 20mm씩 쏟아질 수 있습니다. 돌풍과 벼락도 동반돼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면 모레는 반짝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금요일부터 다시 중부에 비가 시작됩니다. 한편 비가 오면 내일은 더위가 주춤할 텐데요. 모레는 다시 평년 수준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1도, 강릉 20도에서 출발하고요. 영동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구 28도 예상되고요.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